김건모 씨 관련 폭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이제 폭로가 두 가지 나왔죠.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어제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첫 번째 폭로를 했던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 김건모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또 있다 하면서 아하. 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과거에 김건모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는 건지 실제 육성으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건반 피아노의 옆쪽에 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말면서 너 나 좋아하냐고 막 계속 그거를 계속 물어봐요. 제가 수친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물어본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너 나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더 적나라한 표현이 폭로로 나왔는데 저희가 방송에서요 들려드리기 민망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경일 교수님, 네. 여성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 여성의 주장이 저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그 김건모라는 가수에 대한 그 이미지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았을까. 제가 알고 있는 김건모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국민에게 좀 국민 가수로서 네. 좀 이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준 좀 반듯한 이미지였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여성인데서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게 이 약물이나 또는 음주 네. 이게 과도한 그런 약물이나 음주를 복용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란 하여튼 이게 제가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네. 부분은 예, 정확하게. 그 정도로 지금 이 여성도 당시에 피해를 당했을 때를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충격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근데 이제 박경일 전 교수님께서는 김건모 씨를 되게 반듯한 이미지로 네. 이제 보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악동, 장난꾸러기, 무슨 말썽꾸러기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음악성으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의 판매고를 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수시로 이 여성의 피해 여성에게 너 나 좋아하니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건 굉장히 외롭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거나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방송 그렇죠. 이걸 방송이라고 해야 될지 요즘 하도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근데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왜 이 사건이 불거졌나 하면 그 시점이 마침 김건모 씨가 15살 연하의 외국 유학생 출신의 음악가랑 결혼을 하고 그게 모 연예 프로를 통해서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그려지는 걸 보면 나는 과거에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도라는 생각을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지금 되돌려서 가고 2차, 3차 나오고 선정적으로 해주고 네. 이 범행 모습들이 우리 방송에서 매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언론 매체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시청자로서도 약간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이 기억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요. 왜냐하면 앞서 들으셨죠? 전자건반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쪽에 소파가 있었는데 비교적 상세하게 위치까지 그 물건의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쪽에 있는 소파에 누워서 저희가 성추행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김건모 씨가 신체의 일부를 저 여성인데서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강성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뭐라 그랬냐? 저 대화만 놓고 보면, 저 말만 놓고 보면 김건모 씨에 대해서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통화의 다른 내용도 있어서 아마 강제추행이 될 것 같다. 즉 성추행이란 얘기인데 이걸 구별하는 기준은 대체 뭡니까?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일단 강제추행죄랑 공연음란죄는 법익이 다릅니다. 이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 거라서 이걸 개인적 법익으로 보고, 그리고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법익으로서 사람들에게 음란한 어떤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법익으로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료 영상을 보니까 성추행적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제추행이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왜 그러냐면 곧 무조건 신체적 접촉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런 예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여성을 협박을 해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연음란죄가 된다고 그 변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음란죄는 크게 성립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왜일까요? 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뭐 공연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작업실 내부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음란죄보다는 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폐쇄된 공간이 정말 협박성에 네. 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될 것 같다면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에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서는 폭행 협박의 모습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뒤에 있는 걸 더 공개하면 강제추행이 된다. 뒤에 이제 폭행 협박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협박이라면 뭔가 언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폭행 부분이라면 이 폭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막 그 사람을 때린 다음에 그 사람을 강제추행하는, 뭐 추행하는 거,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본인을 만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걸 이제 강제추행으로 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의 폭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모 씨에 대한 폭로가 첫 번째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것이 이게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를 한 여성까지 치면요, 지금 김건모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여성은 총 3명에 이릅니다. 세 번째 여성까지 등장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매체에서 김기혁 아나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을 인터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김건모 씨 측에서는요, 여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저희는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했다. 고소인은 가명을 쓰고 나이도 속여서 고소장을 넣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강성신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는 왜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일단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피해자들이 새롭게 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김건모 씨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뭐 4차, 5차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가 합치가 돼가지고 일관성 있게 주장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추측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유튜브라는 사실 매체 자체는 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2차 피해를 충분히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의구심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네. 김건모 씨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결혼이 일단 1월에 하겠다가 5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결혼이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한 진행자가 김건모 씨 사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소속사에도 제안을 해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사연이 들어왔는데 어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당한 모양입니다. 아 그러면 뭐 알아보겠다 잘못했다 뭐 한번 이게 아니라 우리 모르는 일이다 하지 말라고 해서 좀 분노를 이 가로세로 용서 쪽에서 산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실체적 그거는 법을 통해서 밝혀질 그렇죠. 일이지만 네. 어찌 됐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물론 이제 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도 문제가 뭐 있고 여러 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고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좀 원만하게 얘기가 됐었으면 피해자가 사실 이렇게 동네방네 뭐 다 자기도 누군지 짐작해 되는 게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다면 네.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일파만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각에서는 이런 폭로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강용석 변호사가 폭로전을 이어가는 이유를 밝혔는데 김기혁 아나운서가 그 입장 좀 읽어주세요. 대체 무슨 이유로 폭로전을 계속 이어가는 건지 강용석 변호사가. 네,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건모 씨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방송을 안 할 것이다. 아, 그런 말을 하고 예. 있어요? 그런데 인정은커녕 우리를 무고로 고소를 했다. 이제 시작을 한 이상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또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칼을 뽑았으니까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뭐라도 잘하겠다. 지금 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임하는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사 측은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 첫 번째 폭로자, 그러니까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이 신변보호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게 알려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선 14일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이제 그 지인들로부터 이제 본인이 뭐 회유하는 전화라든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내용을 자기가 본인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다가 그러니 나 신변 보호 좀 해달라. 그래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6일 오전에 이제 강남 경찰서에서 이 신변 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신변보호는 뭐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워치가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누르거나 하면은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일단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조치는 일단 취해놨고, 물론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그 신변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그 여성의 혹시라도 있을 2차 피해나 다른 시선을 혹시 우려해서 구체적인 신변보호 조치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는 들어갔다.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억측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뉴스파이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 뉴스파이터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